네, 안녕하십니까. 제 동료와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실하고 이 두 가지 책무에 있어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태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 목표대로 많이 근접했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경제를 위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한적 통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리를 25p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입니다. 먼저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통화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은 경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GDP는 2.8% 3분기에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견실합니다. 설비와 무형 자산의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 부문의 활동은 저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이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합니다. S&P 보고서에서 위원들은 GDP 성장 전망치가 강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2%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일자리 수 증가는 둔화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7만 3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11월 4.2%를 달성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일자리대 구직자 수는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상 노동시장의 조건은 2019년 대비 덜 타이트합니다. 노동시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S&P 보고서상 중간 실업률 전망치는 올해 말 4.2%, 그리고 내년 말 그리고 그 다음 해 4.3%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2%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PC 물가 지수는 지난 12개월간 2.5%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가계 및 기업 조사와 전망치 그리고 금융시장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S&P상 총 PC 물가지수 전망치는 올해 2.4%, 내년 2.5%, 이것은 9월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통화 정책 결정은 양대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리스크는 대략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대 책무 관련된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bps, 즉 4.25에서 4.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서 경제와 노동시장의 견실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더 많은 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조치를 통해서 최고치에서 1%포인트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 입지는 크게 완화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너무 빨리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상의 진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늦게 완화하면
경기 활동과 고용을 부적절하게 약화할 것입니다. 이후에 정책 금리 조정과 타이밍을 고려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SEP에서 위원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 경로를 기재했습니다. 위원별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치는 내년 연말 3.9% 그리고 2026년 3.4%로 추정되었습니다. 9월보다 높은 중앙값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우리의 계획이나 결정은 아닙니다. 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입니다. 경제가 견실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주어지면 정책 억제를 더 천천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예기치 못하게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하락하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빠르게 정책 금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양대 책무를 추구하면서 직면할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대응할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포 금리를 기준 금리와 일치하도록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조정은 우리 통화정책 입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준의 양대 책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 고용을 지지하며 인플레이션 2% 목표로 안정적으로 낮추고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안정화할 것입니다. 연준의 성공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역사회, 가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책무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기자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에 금리 인하가 동결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인하가 있을까요? 왜 오늘 금리가 인하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위해서 이러한 인하가 필요하기로 했고요.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대 책무의 리스크를 판단하고 이렇게 인하를 하기로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수준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냉각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좋고 여전히 가계나 아니면은 퇴직률 등의 서베이를 봤을 때 상당히 2019년 대비 냉각된 노동시장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PC 물가지수가 지금 11월 기준 5.6%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12개월 인플레이션은 지금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요. 주택 부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천천히 이기는 하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내려온 수준입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오늘의 결정은 물론 앞으로의 시기와 범위가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인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년은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대 인플레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추가 금리 인하를 하실 예정인가요? 이후에 이루어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100bp를 인하를 했고요. 중립금리에 가까워져 있고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강력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와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중간 전망치는 4회였는데 지금 내년에는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로이터스의 하워드 슈나이더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로 전환하면서 위원회가 다소 더 타이트한 정책 입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해에 기대됐던 정책에 비해서요.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또 재정 정책의 기대에 대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고 또 내년 재정 정책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여섯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가 지금 굉장히 견실하다고 생각하고 정책 입지도 좋습니다. 기억할 것은 경제가 올해 2.5%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5.6%에서 2.6%로 크게 내려갔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역시 12개월 기준으로 2.5%로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가 둔화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역시 저희 9월 전망치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 리스크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더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더 높고 또 내년 전망에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립금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답을 하자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적 조치를 취해서 이미 많은 조건을 반영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전망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삼아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더 크게 평가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경로가 불확실하면 우리가 조치를 좀 더 늦추게 됩니다. 깜깜한 방에서 가구를 피해서 헤쳐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둔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련해서 S&P 후반부에 나와 있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상방 압력이 상당히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스토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상방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5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만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본다면 이전에 비해서 9월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높아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상당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1년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다시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들의 결정에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보다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2.5에서 3% 사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낮지만 저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진전입니다. 그래야만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12개월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지금 횡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3년 4분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낮아져야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에 틸북을 보면은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분석에 나와 있던 게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에 틸북을 보시면은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출발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의 분석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지금 see-through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관세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 준비는 했고 실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도 그리고 가게도 이렇게 높은 가격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위협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 대안 시뮬레이션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상당한 많은 요인들이 관세와 관련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오래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실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보복 관세라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또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에피소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좋은 모델이 될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인플레 상황과 또 앞으로의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들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하고요.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이행될 때에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입니다. 오늘 위원들은 근원 PCE 25년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2.5에서 2.75%를 올렸는데요. 리스크는 상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8에서 2.5, 2.7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수치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So we have inflation coming down. 네, 근원 인플레가 내년에 2.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2%까지는 아니겠지만 2.5까지 유의미하게 진전이 있다면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2.8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노동시장 전망도 봤을 때 상당히 견조한 상태이고 여전히 저희가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추정치나 성명서의 타이밍 그리고 용어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했을 때 더 이상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그 용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기대한 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인하 속도를 낮출 적절한 입지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금리까지의 거리가 더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할 것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진정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우리가 조정을 할 입지에 처하게 된다면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정책이 변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그 영향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블룸버그 라디오 TV 기자입니다. 지금 100bp 금리 인하가 올해 이루어졌는데요. 모기지나 아니면 자동차 대출 금리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 둔화의 리스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금리들은 장기 금리입니다. 물론 그러한 금리는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 금리는 9월 이후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기 금리보다는 이제 모기지 금리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조건을 보고 경제 상황도 살펴봅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전망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심각하게 둔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5% 정도의 경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비슷했거든요. 미국 경제는 정말로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락이 더 많이 예상된다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은 밝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2%로 낮춰야 하고 노동시장도 계속해서
안정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유지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 증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정책의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의 조건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2.5%대로 내려왔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낮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확신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내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점진적으로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는 낮지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장 주거비가 새로운 그 리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상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몇 달은 물론 중고차 같은 것 때문에 잠깐 높았던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낮았습니다. 비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 기준의 비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측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기가 얼마나 타이트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노동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2019년 대비 많이 냉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 공급이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노동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요. 2021년, 22년에 경제에 있었던 주거 서비스 등의 상당히 컸던 충격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 비용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실제 인플레가 상당히 내려왔고 이것이 앞으로 실질 인플레 상승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1,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2%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콜비 스미스입니다. 11월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수준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여름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9월과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고용은 몇 개 섹터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인하를 앞으로 퇴의 때 건너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를 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상향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률은 7월과 유사하게 4.2%입니다. 변동폭이 있었지만 지금 7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예전에 비해서 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준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매달 약 0.1버스 정도
1%포인트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다양한 지표로 보았을 때 냉각되고 있고 저희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냉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FOMC의 위원들은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실업률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추가적인 연착률이 없다고 기대가 된다면 이 금리가 여전히 억제적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2% 목표로 가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연착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매달 약 10뱁스 정도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 저희가 지표를 보고 12개월 동안 횡보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두 개의 양대 채무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 국면이 끝난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있어 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까요? 저희가 어떤 단계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준금리를 100bp 줄였고 중립금리에 다가가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게 제한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인플레 진전을 고려해서 금리를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bp를 경제를 위해서 인하를 했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저는 지지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양대창문 리스크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상당히 빨리 움직였고 앞으로는 그러한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GP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허리케인의 요인도 있었지만요. 주택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항상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근원 PC가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런데 저희가 몇 달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 달 동안의 데이터가 좋았다 나빴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헤드라인은 2.5%로 이것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엑시오스의 닐 어윈입니다. 금융시장이 지금까지 연 내내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이것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책무를 위해서 저희도 금융시장 여건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관련된 변수의 성과와 이것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두 감안해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냉각되었고요. 그래서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또 일부 경제는
주택과 관련해서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 여건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목표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쌓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appy holidays, Mr. Chairman. Thanks for taking our questions.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시나요? 지금 경기 침체를 막았다고 보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이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경기 침체를 저희가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PDFT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민간의 소비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3% 정도로 상당히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해외 미팅을 가봐도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말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이것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실업률이 지금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은 인구에서는 0.5%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이대의 그 실업률이 낮고요. 그런데 고용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정말로 지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률이 낮은데 그건 수요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표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둔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를 하는 것은 인플레 2%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은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고 임금도 상당히 좋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조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뉴스의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 노동시장을 이렇게 강세로 유지를 해도 가능할까요? 추가 인하 없이요? 냉각에 대비해서 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노동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리스크를 봤을 때 양대 책무 간에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견실하고요. 그리고 냉각된다, 연착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황이고 임금 역시 생산성이 장기적인 트렌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금이 2%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상당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방 리스크가 분명하게 사라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양대 책무 중 하나가 노동시장 관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anks so much, Chair Powell. Elizabeth Schulze from ABC News. ABC 뉴스 기자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내년에 인플레가 다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You know, it breaks down into a long answer if you want, but 물론 it just 길게 has 답변을 been, 드려야 a 할 little bit more 필요성이 있을 것 stubborn. I think if you 같은데요. go back 제가 2 or 3 years, 생각했던 것보다는 many people were 상당히 saying 잡기가 that to get 어렵습니다. this 2, fall down, we 3년 would have 전에 had a deep recession and, you know, 이렇게 high 인플레를 unemployment by now. Well, that has not 낮추기 been the case. 위해서는 상당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로가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립 실업률, 자연 실업률의 Core PCE inflation has come down 상당히 from 5.6% 비슷한 수준이고요. to 2.8% 지금 on a 12-month basis. So that's a 12개월 pretty good 기준 outcome. 근원 PC는 5.6에서 2.8%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온 내려온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주택 서비스 인플레가 낮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년 전보다 상당히 더뎠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아닌 높은 물가의 영향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교통, 난방 이러한 모든 것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 선진국들이 같이 겪은 현상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을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낮추고 이것을 유지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이러한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더 많이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양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부의 최대 경제 난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재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현재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이 중립금리를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SEP를 기록을 할 때는 장기적인 중립금지를 생각합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고 경제가 균형을 잡고 충격이 없을 때의 중립금리인데 저희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수치 그리고 적절한 정책 간에 직관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는 여러 가지 충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입장을 보고 또 충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을 합니다. 현재 경제에는 영구적이는 않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국성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이 근처에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몇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잘 알고 있고 확실한 것은 저희가 지금 중립금리에 100bp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좋은 입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단행에 있어서 신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2.9%였다가 추정치
예상치가 4%였다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해가 변동되면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한 전망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립금리를 우리가 추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것 그리고 이론적인 모델이 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특정한 모델이나 또는 추정이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지금 유입되는 경험적인 데이터와 이것이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중립금리에 지금 100bp 가까워졌고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경제도 좋은 상태에 있고 이러한 인하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를 부양하고 노동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진전을 이룩하고요. 여전히 정책이 억제적이기 때문입니다. Victoria Guida with Politico. 네, 폴리티코 기자입니다. 처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근원 PC의 진전이 있었는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인플레 인하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SEP에 반영이 되었는지 왜 근원 PC는 낮아지는 걸로 보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걸로 보셨는지요?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헤드라인 인플레를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헤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헤드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낮춰야 되는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는 에너지, 식품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들은 경제의 타이트함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상당히 남기 때문에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 PC를 저희가 보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전망치를 잘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물론 복잡하지만 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는 헤드라인 인플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 PC는 내려가는데 헤드라인은 높아지는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내년 전망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 전망을 보면 에너지 전망이 들어가는데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4년 치 전망을 보면 경제의 타이트함과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프라이스, 인플레는 에너지 가격이 올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재정학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재정학적 리스크도 살펴보고 있는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것이 없었고요. 지금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상황을 봤을 때 유가가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조건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정학적인 위험을 또는 영향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뉴스의 켈리 오그레이디입니다. 아까 1분 전쯤에 임금 상승이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물가 인하에 대한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지표가 높다 또는 낮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9월에는 괜찮았다가 지금 10월에는 크게 낮아진 지표인데요. 일반 대중이 이러한 지표의 변동을 인플레이션에서 갑자기 상당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체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일단 예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야만 임금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경제 상태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금에서의 진전은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더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 인플레 목표를 26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제 27년으로 이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전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목표가 더 늦게 달성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2년, 3년을 경제를 내다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That's not possible to confidently predict where the economy is going to be in 3 years. 3년 후의 경제의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또 상품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비시장 서비스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합쳐진다면 좋겠지만 그 타이밍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그 진전의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스러웠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실업률이 4.2%, 인플레가 2.8%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괜찮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끝나진 않았지만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기자입니다. 몇 번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했다, 횡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대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연준이 지금 2%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플레를 2%로 낮출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지만 저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정말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2%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금리 인상은 배제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것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배제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고 노동시장의 강력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